오프닝을 어떻게 하지? 이번 영상 오프닝? 오프닝을 어떻게 하지? 애매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한 번에, 그러니까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찌 보면은 이제 진정한 2024 연말 결산 그리고 2025 시작 영상이죠. 연말 연시 돌아보니까 작품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뭔가 영상이 안 올라가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4, 2025 저는 어떤 작품들을 좀 봤고, 그리고 혹시나 아직 이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이 이 작품을 보게 된다면 어떤 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 어울리는 작품일지 쓱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게 몇 작품은 아직 극장에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IPTV 풀렸거나 또 어떤 거는 OTT 작품이기도 해서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첫 번째 작품부터 가봅시다. 제일 먼저 공개된 작품이에요. 오징어 게임 2. 이거는 근데 사실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공개된 지도 좀 됐고 많은 분들의 평가가 쌓여있기 때문에 주변 반응 보시면서 나랑 맞겠다 안 맞겠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오징어 게임 2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오징어 게임 1의 후속, 그 다음 얘기를 다루고 있는 시즌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이게 스포일러가 되려나? 오징어 게임 1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1에서 살아남은 성기훈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정재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 그 캐릭터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부자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목숨 걸고 사람들을 죽어가는 거를 보면서까지 살아남은 거에 대한 좀 분노, 현타 이런 게 좀 크게 왔어요. 그래서 이들을 찾아내서 일단 찾아내고 싶죠. 그리고 이런 게임이 다시는 안 벌어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복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응징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마음으로 좀 시간을 들이면서 이 오징어 게임을 주최하는 자들을 찾고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성기훈이 다시 한번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로 맞이한 오징어 게임에서 본인이 바라는 거, 이 게임을 부순다던가 혹은 어쩔 수 없이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성기훈 외에 이 게임에 참여한 455명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연으로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는가, 이걸 보는 게 시즌2의 메인 이야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이 나랑 맞을까 안 맞을까는 이미 다양한 평가를 통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 당연히 이 작품을 통해서 주목받는 분들이 나올 거고 더 많은 작품에서 얼굴을 보게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두 분, 노재원 배우님 그리고 이서환 배우님, 정말 라인업이 화려했잖아요. 그리고 각자 다 자기의 몫을 준비해서 오셨는데 그 중에 이 두 분이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분들의 능력치 익히 알고 있었던 분들은 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노재원 배우라는 분을 잘 모른다, 이분의 작품 많이 못 봤다, 이서환 배우님 어떤 분인지 알지만 이분의 연기를 내가 집중해서 본 적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그 수많은 라인업에서도 이 두 배우분의 연기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노재원 배우님은 굉장히 강렬한 느낌으로, 이서환 배우님은 저게 생활 연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이야기다 보다 뭔가의 후속작이다 다 떠나서 이렇게 맘먹고 판을 키운 판에서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빛나는 배우분들이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오징어 게임 2를 접근하시면은 정주행 안 하실 생각이었던 분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관람 포인트가 생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그리고 시리즈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넷플릭스 작품이었죠. 디즈니 플러스 작품 중에 연말에 본 거에서 굉장히 놀란 게 있었어요. 조명가게. 이거 사실 처음 나왔을 때 바로 보진 못했거든요. 좀 일도 바쁘고 이랬어갖고. 근데 소문이 좀 나는 거예요. 재밌다. 연출이 좋다. 그래서 봤죠.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 2보다 조명가게에서 놀라움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거는 새로 시작하는 시리즈인데, 물론 원작이 있지만 강풀 작가님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OTT 시리즈로는 이게 데뷔 작품인데, 이게 뭐지? 심지어 감독님의 이게 시리즈 데뷔 연출작. 근데 그 감독님이 김희원 배우님, 처음 연출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걸 했지? 약간 많이 놀랐어요. 김희원 배우님 연기하시는 것도 너무 응원하고 있지만 연출할 기회 있으면 앞으로도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저는 재밌으니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앞부분 예고편 같은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를 얼마만큼 숨겨야 되는 거지? 처음 보는 분들에게 이 재미를 최상으로 드리려면은 어렵습니다. 조명가게 그냥 보세요. 8부작짜리고 한 화당 러닝타임이 40분 전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밥 먹으면서 하나씩 보기 되게 좋습니다. 어느덧 빠져드시게 될 거고요. 예고편에 공개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초현실적인 세계관도 갖고 있고요.
그 정도만 알고 보세요. 설명을 너무 하면 좀 그렇다. 사실은 이 조명 가게도 따로 개별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이러저러다 하다가 그냥 타이밍을 놓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좀 따로 빼서 얘기를 길게 하고 싶다 싶을 정도로 재밌게 봤었던 작품이고요. 당연히 뭐 강풀 작가님 원작이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이 성공했던 것처럼 탄탄한 그 흐름이 좀 있고요. 세계관이 있고요. 그리고 김희원 배우님의 정말 놀라운 연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건 어떤 호흡의 측면이었는데, 그거는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은 오, 그래서 연출을 얘기를 했구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말씀드려야겠다. 시종일관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무서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고 초현실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놀라실 수 있어요. 놀라지 않더라도 조금 무서운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보셨다가는 그런 거 아예 안 보시는 분들 놀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흥행했던 무빙이란 작품처럼 초반 빌드업이 좀 있는 편입니다. 템포가 엄청 빠른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 또 강풀 작가님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죠. 보다 보면은, 그리고 이것들이 재미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재미없는 게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뭘 어딜 향해 가는 건가 갸우뚱 되실 때는 화면 자체를 즐기시다 보면은 어느새 탁탁탁탁탁탁 맞아 떨어질 것이다. 그럼 이제 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시즌은 없나 궁금해하실 것이다.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작품이니까요. 계정 있으신 분들은 조명가게 한번 이렇게 쭉 보시는 것도, 또 연휴 길게 다가오니까 하루 날 잡아서 쭉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조명가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영화 중에는 굉장히 입소문이 난 영화가 있었죠. 이것도 개봉 전부터 좀 흥미로웠는데 타이밍 놓쳐서 개봉한 지 못 봤다가 꽤 늦게 봤어요. 근데 주변에서 모두가, 영화도 좋아하는 분들, 뭐 저 일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하나같이 어느 순간 그런 식의 스몰톡을 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항상. 서브스턴스 봤어요? 서브스턴스 봤어? 서브스턴스 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던 시즌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 늦기 전에 봐야겠다. 그래갖고 꽤 늦었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봤고요. 소문이 자자했던 그 영화 맞았다. 그럴 법하였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들은 소문 중에는 보다가 영화관을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 재미없어도 노잼이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세서. 이 작품은 세다고 유명했어요. 강하다. 비주얼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람을 굉장히 몰아세운다. 그리고 극한까지 간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장르적으로는 감독님도 바디 호러다, 호러물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고요. 호러물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막 귀신이 나오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이야기 자체는 우리 세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이지 않은 설정이 들어가긴 해요. 이거는 예고편 같은 내용 말씀드려도 되겠다. 엘리자베스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던, 아주 예쁘고 섹시함을 갖고서 굉장히 한 시대를 호령했던, 건강하고 예쁘고 섹시한 이미지로 한 시대를 호령했던 스타예요. 영화계에서도 이름이 좀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랬던 분도 나이가 들잖아요. 어느덧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이미지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할 테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노골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피드백을 하는 업계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좀 쓸쓸함을 어느 순간 느끼기 시작해요. 현타도 좀 올 거고요. 자기가 몸담았던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이 스포트라이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이 슬픔이 있겠죠. 그러던 주인공 앞에 어떤 기회가 옵니다. 특수한 약물을 주사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너보다 더 나은 버전의 네가 될 수 있어 라는 설명을 들어요. 자기는 또 아직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랑받는 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주사를 맞겠죠?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겠죠? 진짜 새로운 버전의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젊은 시절은 아니고 나랑 다른 모습이긴 한데 나예요. 그건 내가 맞아요. 근데 젊고 예쁘고 섹시한 몸을 갖게 된 거야, 내가. 그럼 다시 새 인생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이 새 몸과 내 원래 몸, 나이 든 내 몸,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조화라고, 밸런스라고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 조화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은 젊은 몸으로, 일주일은 내 원래 몸으로. 이 규칙만 잘 지키면 너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다. 더 나은 너로 계속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뭐가 그렇게 호러까지냐인가 싶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귀신은 안 나와요. 근데 호러는 맞아요. 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또 이거 마냥 다 보라고 하기에는 약간 정말로 너무 옥죄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고편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정도나 볼 수 있겠다 하시면은, 보시면은 이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구나 아실 것 같아요. 너무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으니까 살짝 이 정서만 말씀드리면, 빛나고 싶다, 정말 많은 이들에게 영원히 사랑받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겠죠.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고, 또 쇼 비즈니스에 있다면 이 마음이 큰 사람들이 모이겠죠. 근데 이 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 활동하던, 오래 활동한 분이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너 같은 사람 빛나고 사랑받으려면 젊고 예쁘고 섹시해야 돼.
나이가 들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평생 들으면 자랐겠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그런 거에 대한 강박 집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젊은 몸을 얻게 됐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또 이런 사상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 주변 사람들, 시선들, 그 평가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막 이렇게 몰려 들어올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느낄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떤 느낌에서 호러라고 하는지 알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극한까지 가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건 약간 사적인데 저는 이게 너무 세다, 너무 극한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봐서 그런지 제 생각만큼 극한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뭔가 엄청 더 세게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 느낌이 반감되었다. 차라리 모르고 보는 게 굉장히 세게 느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대에서 세다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와 정서가 궁금하시면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 이 세다, 자극적이자의 기준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또 은은하게 입소문이 났던 작품이죠. 분열의 시대. 요게 막 현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해서 굉장히 좀 입소문이 났었는데 제가 본 결과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얘기만 듣고 가면은 굉장히 좀 맥 빠질 수 있다. 전 영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홍보되는 어떤 키워드들이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A24라고 요즘 굉장히 몇 년 동안 잘 나가는 영화, 특히나 영화제에서 상 많이 받는 영화를 많이 만드는 제작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A24에서 만든 영화 중에 유명한 것들 엑스마키나, 더 랍스터, 문라이트, 플로리다 프로젝트, 킬링디어, 레이디버드, 유점, 미드소마, 미나리,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애프터양, 더 웨이, 패스트라이브즈, 존 오브 인터레스트. 대충 감 오시죠? 이런 영화들을 이제 만든 곳인데 이런 곳에서 처음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었다 해갖고 굉장히 좀 키워드가 돌아다녔던 영화예요. 이렇게 좀 메시지가 확실한,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게 영화를 만드는 곳에서 큰 스케일의 영화를 블록버스터급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마음으로 가서 보시면은 뭐야? 전쟁 영화는 아니잖아. 블록버스터... 뭐 이러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영화가 아니진 않아요.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블록버스터급의 어떤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 영화는 종군 기자가 메인입니다. 화자가, 주인공이. 설정은 그래요. 미국 내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옛날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미국에서 노예제를 둘러싼 싸움이었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크게 세 구역으로 가서 미국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군, 대통령이 이끄는 지역이죠. 그리고 서부군, 텍사스랑 캘리포니아 주가 합쳐서 서부군으로 힘을 합쳐서 싸워요. 그리고 그 둘도 아니고 이 중앙 세력들, 플로리다 연합 뭐 이렇게 있어요.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주로 싸우는 거는 서부군과 정부군이에요. 이미 그런 상황이고 이 안에서 종군 기자, 전쟁터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종군 기자님들 있죠. 주인공이 종군 기자예요. 리라고 불리는 이미 베테랑이고 굉장히 유명한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이 리의 파트너랑 리는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정부군이 좀 밀리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지가 꽤 됐어요. 성명서 발표 같은 건 하는데 기자랑 대담을 한 지 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랑 인터뷰, 대담을 좀 해보고 싶다.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최전선이겠죠, 여정을 나가기로 해요. 이러면서 이 과정에서 대선배도 한 명 이 팀에 끼게 되고요. 그리고 종군 기자 워너비, 이제 종군 기자 꿈을 꾸기 시작한 젊은 친구가 또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제시인가 뭐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찌 보면 로드 트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종군 기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종군 기자는 어떤 딜레마를 갖고 있는가, 종군 기자가 바라보는 전쟁은 어떤가, 이러면서 당연히 반전 영화고 전쟁에 대해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전쟁터에서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전쟁터에 있는 종군 기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블록버스터 같은 장면들이 시종일관 벌어지는 것보다는 주인공들을 따라다니는 게 훨씬 많다. 참고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그냥 노잼으로만 보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실 점, 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한 설명 자체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가 벌어지는데 왜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고 뭘 위해 싸우는지가 세세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군 기자의 입장을 통해서만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우리 21세기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 잘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말은 하는데 설명이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사회, 시사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가닿고 빠르게 이해될 것 같다. 다 이게 행간이거나 삭삭 지나가는 것들을 알아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내전에 집중해서 영화를 보러 가신다고 하면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맥 빠지실 수 있다. 하지만 이 종군 기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를 알고 가시면 오히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커스틴 던스트가 나오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스파이더맨의 그녀, 그 브링이돈으로 너무 유명한 분이죠. 커스틴 던스트가 주인공이고 젊은 기자 제시 역할에 케일리 스페니, 요 분이 에일리언 로뮬루스도 주인공이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프리실라라는 영화에도 주인공이었는데 좀 흐름을 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또 여기저기 영화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슬쩍 좀 본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11월 분열의 시대라는 영화였고요. 그 다음은 다 영화들이요. 계속 영화들인데 박정민 배우님 영화가 또 연말에 2개가 싹 나왔죠. 하얼빈 그리고 1승이라는 영화 나왔습니다. 1승이라는 영화는 송강호, 박정민 배우 두 분이 굉장히 또 홍보에도 많이 등장하셨는데 배구 영화예요. 간단히 초반부로 말씀드리면은 배구 팀이 있는데 해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휘청휘청해요. 에이스 선수도 딴 팀으로 이적을 했고 이 팀 자체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하락하고 있어서 팀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이 팀을 재벌가의 젊은 자제 중에 한 명이 덥석 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포츠 행보를 보인 적이 있던가? 왜 샀어요? 했더니 싸서 샀대. 무슨 생각이지? 뭐 하는 애지? 어쨌든 샀잖아요. 그럼 이제 재벌이 팀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감독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감독을 데리고 와야 돼. 근데 이 감독을 초빙한다고 데리고 온 게 프로 감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엄청 레전드 프로 배구 선수였던 사람도 아니고 감독으로서 엄청난 업적을 낸 사람도 아니에요. 기껏해 이제 프로 이전에 학생 수준의 배구 감독 경험만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프로 배구 감독으로 떡하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재벌이.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감독님 1승만 하세요. 감독은 이왕 왔으니까 성과를 더 내고 싶잖아요. 근데 조건이 그거예요. 1승만 하세요. 감독님이 특별히 잘난 게 없어서 데리고 온 거니까 다 필요 없고 1승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스토리를 팔아먹을 겁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감독님은 어쨌든 불려왔잖아요. 근데 자기도 이 팀에 사실 그렇게 애정이 없어요. 팀이 지금 이상한 팀이고 약해졌고 오히려 여기서 병력을 쌓아서 이 다음에 더 좋은 대우받고 다른 감독 해야지가 자기 목적인 사람. 근데 이렇게 구성된 팀의 감독님과 재벌 그리고 팀원들은 과연 어떤 사건을 겪게 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를 다룬 게 1승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아마 대한민국 영화 중에 배구를 본격 소재로 한 첫 번째 영화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안에 배구 스타분들이 카메오로도 또 자문으로도 혹은 아예 그냥 카메오 이상의 배우로도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배구의 선수분들을 좀 알고 계신 분들에게 반가운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은 러닝타임의 압박인지 아니면 편집의 압박인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나 사건과 감정선들이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 어떤 감정들이나 사건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전 인상 깊었던 몇 개 대사들이 좀 있었던 작품이고요. 무엇보다 또 배구를 영화 연출적으로 담아내려고 굉장히 고심하신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막 추천이라기보다는 들으시면서 이런 요소 내가 재밌게 보겠구나. 배구를 어떻게 담아냈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살짝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박정민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 재벌 연기를 또 박정민 배우가 하셨거든요. 최근에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또 천재 인수국 채널에 언제나 응원하는 1호 배우가 또 박정민 배우님입니다. 궁금하시면 보러 가시고요. 그런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연기한 하얼빈이라는 영화. 이거 뭐 너무 잘 알려졌죠. 현빈 배우님, 조우진 배우님, 여러분이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전여빈 배우님도 나오고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이 행적을 좀 쫓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연출하신 감독님의 신작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근데 이미 평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죠. 많이 평이 나와 있고 어떤 걸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감상을 하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에 관한 얘기니까 그의 영웅적인 면모,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은 그거와 완전 다른 영화를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담백, 거리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뜨겁게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듯이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당연히 주인공이지만 그에게만 집중한다기보다는 하얼빈 의거가 있기 위해 힘을 합친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까지도 다 보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영웅을 조명한다기보다는 그때 그 사람들, 독립운동, 독립투사이셨지만 그 사람들 요거를 좀 지켜보듯이 만든 영화니까 참고하고 보시는 게 관람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순간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순간에는 이게 계속 좀 거리감을 두고 보다 보니까 내가 뭘 놓쳤나? 저 인물이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혼자 이해 못하는 어떤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제가 못 알아들은 거일 수 있는데 어쨌든 보시는 누군가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다. 그만큼 좀 거리감을 두고 진행되는 영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우진 배우님 그리고 박정민 배우님의 연기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다 좋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았다. 또 무슨 말을 조금만 더 하면 또 영화 감상에 방해가 될까 말을 못하겠네. 이것도 안 보신 상태에서는 말을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관람하실 때 더 재밌게 보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새해 개봉한 슈퍼소닉 3 이것도 봤어요. 어느새 3편까지 나온 굉장히 신기한 작품이죠. 뭐 이 작품은 간단해요. 어릴 때 소닉을 게임을 좀 플레이를 해봤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 조카분들과 같이 볼 영화를 찾고 있다. 그럼 그냥 가볍게 보시기 좋습니다. 내용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 소닉이라는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살고 있고요. 얘가 1, 2편을 지나면서 지구인들 중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생기고 다른 외계 생명체도 생겨서 어느새 3명의 외계인이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지구의 어떤 특수 조직도 얘네가 지구에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끔 서로 돕기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소닉이랑 친구랑 정반대되는 서사를 갖고 있는 섀도우라는 애가 이번 작품의 빌런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막아야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소닉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매번 기대 이상의 흥행을 하면서 3편까지 온 놀라운 작품이고요. 게임을 기반으로 한 작품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영화화 시리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가볍게 보시기 좋고 또 저도 소닉을 헤비하게 플레이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스터에그를 다 알진 못하는데 게임 팬분들도 만족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는 짐 캐리가 슈퍼소닉 2를 연기하고 은퇴 선언 같은 걸 했었거든요. 더 연기를 안 할 것 같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굉장히 내가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각본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슈퍼소닉 3로 컴백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래 짐 캐리가 있어야지. 이 영화는 소닉의 매력도 있지만 짐 캐리의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작품에서 저도 짐 캐리 보는 맛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슈퍼소닉도 가볍게 너무 심각하지 않게 보고 싶다. 그리고 짐 캐리 스타일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었죠. 사실 개봉 전으로 좀 이슈가 많아서 개봉 자체도 굉장히 늦어졌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거는 아름 보시는 분들 들어서 오늘 제가 검색한 거 기점으로 관람객이 374만 명입니다. 은근히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주변에 소방관 보신 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도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홍제동 방화 사건이라는 사건인데 그걸 배경으로 소방관 분들에 대한 헌사 같은 영화예요. 그리고 이게 영화 개봉 전으로 기사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좀 사건을 조금이라도 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예 몰랐던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으면 어떤 사건인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화가 진행되면서 예측 가능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어떻게 되겠다, 어떤 사건이 터지겠구나, 어떻게 되겠구나가 굉장히 예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적 뭐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소방관 분들의 처우, 환경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관해서 이전에 이 테마들에 대해서 영화로 못 보셨다면은 이렇게 입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소방관분들이 현장에서 맞이하는 불꽃들, 막 이런 건물 속 상황들 이런 게 잘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불법 주차에 대해서, 소화기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면 좀 생각을 저는 했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시리즈 하나 더 있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정말 뜬금없이 저는 처음에 몰랐다가 추천받아서 본 작품인데 스파이가 된 남자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어요. 이것도 몇 부작 안 되고요. 하나 러닝타임도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조명가게처럼 밥 먹을 때 하나씩 보면 슥 다 봐지는 그런 작품인데 내용은 그래요. 주인공이 할아버지예요. 아내와 사별하고 한 1년 정도인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에요. 바깥 생활도 잘 안 하고 나름 건축학 전공한 교수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가족들도 잘 만나러 가지 않고요. 거의 집에서 지내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도 막 여기저기 피드백을 받잖아요. 뭘 좀 해봐라. 나가서 뭐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된다. 노력해봐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이 마음을 먹었을 찰나에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거 알바 자리가 났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였냐면 탐정사무소에서 낸 알바였어요. 노년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함께 여생을 보내시는 실버타운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서 도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실버타운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막 증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막 수사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 물건을 도난 맞은 할머님의 아드님이 사설 탐정을 찾아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이 들어가서 범인 좀 찾아내봐라. 우리 엄마 이거 목걸이 좀 찾아봐라. 근데 탐정도 자기도 젊은 사람이고 하니까 어떻게 저 실버타운에 어떻게 잠입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지? 하다가 실버타운에 입주할 만한 나이대 분을 탐정 보조로 고용해서 그분을 스파이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내가 지령을 내리고 저분이 저기서 스파이 정보를 얻어내면은 사건 해결 가능하겠다 해서 이 노 교수님과 전직 교수님과 탐정이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이분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실버타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해결을 하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작품은 마이클 슈어라고 오피스, 미드 오피스 시즌 1부터 5까지 그리고 브루클린 99 그리고 굿 플레이스 이런 작품의 프로듀서, 제작자로 활약하신 분의 작품이에요. 떠오르시는 어떤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안 보셨으면 이 작품도 다 재밌고요.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굿 플레이스의 어떤 느낌과 비슷해요.
그리고 브루클린 나인나인의 어떤 테마들과 좀 비슷해요. 브루클린 나인나인은 조금 수위가 세고 예전부터 방영돼서 작품이 진행되면서 조금 느낌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따뜻한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작품들이거든요. 이 작품도 그래요. 심지어 배경이 실버타운이고 주인공이 노년의 전직 교수님이잖아요.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 안에서 젊음과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코미디 안에 따뜻하게, 하지만 너무 가볍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게 잘 담아내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가볍게 보기도 좋은데 그 안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 나오신 테드 댄슨이라는 분이 굿플레이스의 마이크를 연기한 분이에요. 아시는 분은 알아보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야, 이분 매력 있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가 된 남자, 요거는 저는 그냥 딱히 이런 분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은 웬만하면 더 편안하게 보시지 않을까. 희한한 힐링물이자 위로물이자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어요. 정말 저도 우연히 추천받아서 봤는데 굉장히 잘 봤던 작품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연휴에 좀 몰아볼 거 찾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요거 딱 살짝 찍먹해보시면 어떨까. 재미도 있어요. 진짜로 이 안에 코믹한 요소도 되게 많고, 이런 작품들을 많이 만든 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도파민 풀충전 얘기는 아니지만 잔잔하게 함께 쭉 보기 좋은 시트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연말연시에 제가 봤었지만 영상으로 만들지 못했던, 않았던 작품들 한 번에 몰아봤습니다. 몇 개 했어? 하나, 둘, 셋, 넷, 오, 9개나 했네. 사실 이거 따로 했으면 영상 9개인데 한 번에 몰아서 했어요.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 2개 정도는 사실 따로 빼서 하고 싶기도 한데, 요건 제가 좀 마음이 좀 나중에 바뀌면은 따로 빼서 스포일러 있는 리뷰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작품들 연휴 때 즐겁게 하나씩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연말연시에 또 어떤 작품들 보셨나요? 딱히 재밌는 거 없다, 요거 보시고요. 나 재밌는 거 이거 봤는데 참 아무도 모른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